네, 저는 김혜영 교수님의 논문 기독교 교육을 위한 콤플렉스 에너지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교수님께서 쓰신 콤플렉스에 관한 소논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그런 양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논문이 훨씬 더 그 콤플렉스에 관한 그 내용들을 여러 학자들의 문헌을 통해서 2015년에 발제하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첨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콤플렉스란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자면은 이러한 쾌락과 파괴의 추구 행위들, 이것들의 이제 발원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콤플렉스를 짚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충동적인 행위들을 막 하잖아요. 어떤 그 감정의 억누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서 파괴적이고 그러한 쾌락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이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콤플렉스는 조금 더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도 뭐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후에 프로이트가 그 융과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억압으로서 재정립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억압이라는 단어로서 그 콤플렉스의 개념과 같이 이해하자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이 기독교 제목이 들어간 콤플렉스 에너지에 대한 논문일까? 물론 교수님께서 뭐 목회자이시기도 하셔서 항상 그 기독교적 요소를, 신앙적 요소를 넣으신 건 알겠지만, 콤플렉스 에너지를 도대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했는데, 여기서는 그 비행 청소년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이 이제 비행 청소년이지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논문을 그렇게 이제 기독교적 어 언어와 해법으로서 조금 담아서 같이 풀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바꾸지 않고 그냥 질문만 했습니다.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사실 이 5가지가 교수님 논문에 있는 목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읽어 보신 선생님들은 '아 저 부분.' 하고 이해를 하실 텐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억누름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억누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콤플렉스의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처음 설명드렸던 프로이트의 그 핵심 개념이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랑 이 마더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더 콤플렉스는 사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물론 뭐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래서 마더 콤플렉스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보니까 이 융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후에는 이제 클라인이 좀 더 첨예하게 전 오이디푸스기로서 정립을 하게 되는 그 지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잘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콤플렉스가 무엇이냐라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프로이트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통각되지 않는 감각 인상과 더불어서 각성되었지만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관념들, 이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그 끔찍하게 여기시는, 내가 이거를 왜 싫어하는지조차 사유할 수 없는, 혹은 그냥 그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 공황이 되어 버리는 현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오늘 리허설할 때 그랬거든요.
공항에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백지가 돼 버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콤플렉스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콤플렉스로서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설명은, 단순히 그냥 그러한 단발적인 사건들이 콤플렉스라고 정의되진 않아요. 우리가 교수님께서 전에 정서와 감정의 그러한 차이들을 설명해 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감정은 그런 단발적인 기쁨, 슬픔, 우울, 뭐 수치 이런 것들이라면은, 정서는 그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 사람의 하나의 양태로서 자리 잡게 된 걸 설명했잖아요. 콤플렉스는 그러한 억압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그러한 한마디로 무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전의식 영역 속에 있는, 한마디로 사건 사고들이죠. 증상, 사건 사고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뭉쳐진 에너지의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식에서 철수된 정신층,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러한 관념들이 합쳐진 복합체로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 히 정서성과의 반대적으로 이 에너지적 차원에서는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의 에너지인 거죠. 마치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이제 그냥 그거 자체로는 되게 유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쓰는 것처럼 콤플렉스도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면서 이해를 했었고요. 근데 융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융 역시도 인간과 상징에서 억압된 감정의 주제로서 이러한 신경증 증상들, 심리적 장애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억압된 기제들의 한마디 증환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프로이트는 이 장면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러한 원장면들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들이 한마디로 이러한 콤플렉스의 근원이 된다면, 융은 거기에서 감정을 좀 더 초점으로 두고 있어요. 이러한 억압되고 뭉쳐진 감정들이 콤플렉스의 그러한 경향을 만들어낸다면서 좀 더 융이 구체화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콤플렉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단순히 장면 이상에서의 그러한 감정의 영역까지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여기에서 콤플렉스를 떼내고 억압으로 바꾸거든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융 계보의 이제 학자인 베레나 카스트라는 학자의 콤플렉스의 정의를 좀 더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콤플렉스 영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의지의 자유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선 설명들에 이어붙이자면은, 사실 감각 인상들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그러한 배제가 이루어진 상태의 복합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콤플렉스 영역이 시작되는 게 바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그렇게 의식적 차원, 그리고 정신적 차원으로 안착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격앙된 감정에 실린 모든 사건은 하나의 콤플렉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후에 이제 증오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그러한 격양된 감정들의 부정적 감정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이제 사건 사고들이 콤플렉스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카스트가 좀 더 섬세하게 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환상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콤플렉스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콤플렉스는 단순히 장면, 감정 이렇게 딱딱 떼어 놓기보다는, 장면에 따른, 거기에 따른 감정이 또 같이 합쳐지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콤플렉스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자면은 실제로 경험한 것 혹은 상상한 것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좌절된 기대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거에 따른 기타적인 그런 상상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좌절된 후에 이제 폐업변의 개념을 들어서 이 좌절된 형태들의 대상들을 더 정신분석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융이 여기에서 어머니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러한 좌절 경험 그리고 이러한 실제로 경험한 것과 상상한 것에 대한 경험들을 어머니 콤플렉스의 영역으로서 치부하면서 왜 클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오이디푸스기의 영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확실히 이해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오이디푸스기는 우리가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오이디푸스기는 아버지의 영역에서의 그러한 그 억압과 좌절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승화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오이디푸스기의 대상은 전적으로 양육 대상, 엄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발표의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양자심리학의 민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심리학에서는 이 상대성 이론이나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그 병리나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콤플렉스를 블랙홀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민델이. 그러한 것에 따라서는 이제 이 융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자면은 융은 콤플렉스를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장애라고 설명하는데 ADHD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집중 장애는 이 주의집중 장애라는 그 단어의 내용에 더 포커스가 가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런 분리된 경험들, 부서진 경험들이 바로 이 콤플렉스의 영역을 설명한다고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귀결될 수 없는 한마디로 부서진 경험들인 거잖아요. 현실과 나의 그러한 그 사건이 매치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격양되게 나오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 콤플렉스의 형태가 블랙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제가 이해했을 때 단순히 뒤에 설명을 할 거지만 이 왜곡되고 빨아들이는 경험으로서의 그러한 블랙홀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이해를 되게 쉽게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 트라우마에서 기인된다라고 하면은 트라우마는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원장면 그대로의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충격을 받아서 산산이 깨져서 합치되지 않는 경험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블랙홀이라고 한다는 이 설명에서는 좀 더 사회문화적인 영역까지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블랙홀이라는 게 사실은 독자적으로 어느 공간 형태에서의 그러한 그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주내 쪽에서 영역을 실제로 이 중력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작용하는 걸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까지 굴절돼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콤플렉스 에너지가 그런 블랙홀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개인의 내면을 살펴보는 학문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콤플렉스 에너지는 그거와 더불어서 좀 더 사회문화적인 광범위한 에너지의 사건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따른 해답은 제대로 주진 않으셔가지고 책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형태가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콤플렉스는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빨아들이는 사건. 맞죠? 트라우마랑 비교하자면은 이제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을 구부러지게 하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콤플렉스의 형태가 단순히 개인 내적인 형태에서의 머무는 사건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그러한 원인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플렉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이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 치부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적 대상과 베타 요소인데 어 대상 관계, 클라인이 시작한 그 개념에서의 시작인데, 여기서는 페어베언을 인용해 주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데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이건 다 양육 대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상 관계에서는 다 모두 엄마에게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부모와 유아 간의, 아동 간의 그러한 그 콤플렉스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가의 작용을 보자면은 사실은 이것도 이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사건에서의 그 설명을 지금 보니까 좀 더 덧대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콤플렉스 에너지라는 게 개인 내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설명이 부모가 원인이 된다라는 설명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단순히 그냥 어느 순간에 일괄적으로 똑 떨어져 나와서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도 부모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사회적 환경과 저변이 갖춰졌을 건데 거기서 받은 영향력들이 과연 내게 없이 독자적으로 발행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콤플렉스가 단순히 개인 내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부모가 억누를 때 아이는 얌전한 아이가 된다라고 이제 에리 프롬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얌전한 게 얌전한 게 아니죠. 꽉 눌려서 터지기 직전에 그러한 얌전한 형태의 아이가 되는 거고, 부모가 아이의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의 그러한 콤플렉스의 원인의 대상이 사실은 부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배척은, 이거는 프로이트의 설명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비오는 이러한 그 배척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비온의 이 알파와 베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베타 요소는 이런 배제되고 외면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로써 이제 첨가되는데, 콤플렉스 에너지 역시도 이런 베타 요소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자꾸 뭐가 끼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베타 요소는 오의 정서적 감각 인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오에 대한 개념을 다뤘었는데 예, 다행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는 하나님 대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궁극진리라는 개념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의 정서적 감각 인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콤플렉스는 비하된 알파 요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파 요소는 그 긍정적 요소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베타 요소는 그 탄생의 실패로 인해 거절된 알파 요소고, 한마디로 비하된 알파 요소가 베타 요소고, 그것들이 콤플렉스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가 많은데 챕터가 짧아요, 사실. 묶여서 폭발하려는 에너지에 있어서는 콤플렉스는 한마디로 이 에너지적 관점에서는 사로잡혀 있어서 묶여있는 그러한 에너지들로서 설명이 되는 건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처방해야 할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에너지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러시 도지어 주니어의 징후의 과학을 인용하시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려나 했는데, 이제 그 뇌 쪽의 요소들을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게 편도체, 해마, 청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들에 이제 반응을 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우리가 그 분노를 하거나 증오하거나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의 요소는 원초신경계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초신경계가 아니라 아나전도피질과 신피질, 이 고등신경계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을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근데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증오와 복수의 기회가 아이에게 안치되어야 된다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격성을 공격함으로써 그렇게 발달시키는데, 그러면은 그럼 고등신경계가 아니라 원초신경계가 발달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저의 그러한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안 가져왔는데 인용문을 읽어보자면은 증오 복수는 개인에게 우울증과 깊은 슬픔에 대적할 만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만큼 강한 에너지의 그 역동을 이러한 그 슬픔, 우울과 같은 것들을 깨어내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현실 속의 블랙홀은 여기서는 폐어배원의 이제 분열성 환자들에 대한 부분을 콤플렉스의 실제적 대상들인 거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는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콤플렉스에 대해서 그냥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봤다면 콤플렉스적 대상들은 그럼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현실에서. 이게 분열성 환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릴 것을 두려워하지만서도 두려움은 무의식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정서 에너지는 그 환자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임상의 많은 진전을 하루아침에 퇴락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콤플렉스죠, 한마디로. 전의식의 형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형태에 머문다는 게 포커스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식이 안 되는 형태라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의 블랙홀의 개념으로서 지적의 이 말을 인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올 수 없잖아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그 물체나 대상들은 그러한 대상들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근심의 형태는 보통은 사람들이 1의 형태의 그러한 근심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10의 형태 혹은 그 이상의 형태로서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콤플렉스 에너지가 가지는 특성이 이러한 전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상과의 그런 직접적인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러한 전치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방어 기제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상화와 대상을 완전히 평가절하해 버리는 그러한 형태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대상이 실제로 그래서라기보다는 본인의 그러한 내용에 담겨진 어,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적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지적은 타인과 싸우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과 싸우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결국 그 대상들의 형태는 이상화가 됐든 완전히 그냥 절하된 대상이 됐든 그 대상들의 형태는 나의 그러한 취약한 부분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적의 말이 되게 여기에서 잘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금 에릭 프롬의 이 말을 인용해주고 계신데, 불안 에너지에 대한 부분.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불안, 공포 다 그런 것들이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에너지 원들이니까요. 근데 프롬은 여기서 이제 근친상간의 사람은, 여기서의 근친상간은 실질적인 근친상간 뭐 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못한 엄마 인간이겠죠. 그 인간들은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을 상징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미 그 모 대상과 붙어 있음으로써 외부 대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승화되지 못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미 병리적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외부 대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친구를 만들고 사회에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대상들인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프로이트와 융이 그거에 따른 설명을 다시금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의 융합 기제가 인간의 타자 수용 능력을 감소시키고 차단하는 콤플렉스를 형성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어머니의 이런 강력한 융합 기제는 결국 이러한 콤플렉스 에너지의 강력한 먹잇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리적인 형태로서의 콤플렉스가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는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적 변혁 작업은 특별히 조직화된 교적 작업을 요청하지만 라고 하지만, 여기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구조화된 형태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하던 게 그겁니다. 고속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대상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자아심리 학자들의 그러한 설명이 있는데, 구조적 차원과 증상적 차원으로서 나누면서 그 대상들이 이미 갖춰진 구조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익히 들었었던 설명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구조를 보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치료의 형태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분석을 안 받고 있는데, 분석을 받는다던가 혹은 거기에 따른 뭐 구조를 이렇게 덧댈 수는 있어요. 운동을 한다던가 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근데 그걸 뺄 수도 있겠죠. 그거는 큰 틀에서의 그 구조는 변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줌으로써 변형을 이뤄낼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구조적 차원에서의 네 가지는 여기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열, 경계선, 자기의 신경증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상 구조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늘상. 근데 이때 분석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대상은 자기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환 역시도 그 자기에 대한 개념들을 깊게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셨는데, 사실 신경증은 20세기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화되는 게 자기애다. 제일 건강한 건 물론 신경증이겠지만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 결론은 콤플렉스는 뭐 쟤만 갖고 있고 뭐 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있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다 갖고 있는 게 콤플렉스인데, 중요한 거는 그 콤플렉스에 묶여서 되는 대로 그냥 뭐 어떻게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냥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극복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위한 밑바탕 에너지로서, 한마디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방사능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다가와서, 실제로 엄청 위험하잖아요. DNA 배열을 바꿔버리는 수준이니까. 근데 우리 일상에서 잘 쓰이고 있고 큰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는 걸 보면서 콤플렉스 에너지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결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의 콤플렉스 에너지는 주체가 그 에너지를 사회 경제적으로 폭발할 수 있을 때 병리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생님들께서의 그러한
그 억압된 에너지들은 결국 사회 기능에서 폭발함으로써 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